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뭐 자신의 임기가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1년 전부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대선 자체에 무효가 되는 거고 정당 해산 요건이 당연히 되는 거죠. 자식들 간에도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심하고 엄마하고는 완전히 이제 뭐 척을 지고 미국에 있는 아들은요, 예배 볼 때 신도들이 아들도 그렇지만 M16 소총을 이렇게 들고 예배를 봐요. 검사들 요즘에 우리가 참 보잖아요. 관봉고 띠지 사건에서 보여줬던 그 검사들의 오만한 태도도 봤고 빠져나가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찰청 해체됐는데 오늘 2부에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나오시잖아요. 이분은 검사들은 다 악마다. 제가 좀 점잖게 표현했나요? 다 개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검사에 대한 불신이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분이죠. 근데 검사를 직접 겪어보면 그런 생각 들 법도 하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이 왜 해체됩니까? 누구 때문에 해체됐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해체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자까지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냅니다. 노만석인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정성호 장관은 뭐하냐? 왜 저런 놈을 그대로 두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좀 전에 제가 오면서 들었더니 정성호 장관이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더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질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적합한 조치라고 제가 표현을 들은 것 같은데요. 부합하는 조치를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저렇게 지 자리 대행이라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건 뭡니까? 과거의 검찰이라는 그 울타리를 나는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한 거 했어. 이제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정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검찰청이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헌법 89조에 그러니까요. 그 검찰총장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헌법 89조에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이러한 자를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라라고 하는데 그 16호를 보면요.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입니다. 그러면 국영기업체 관리자와 검찰총장 같은 급이에요.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럼 국영기업체 관리할 때,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뭐 조직 개편할 때 이렇게 떠듭니까? 이렇게 국영기업체는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합니까? 국영기관입니다. 우리는 그럽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영기업체도 공기업도 조직 개편합니다. 그런데 공기업 조직 개편할 때 공기업장이 나와가지고 핏대 세우면서 어디 헌법기관인 우리 국영기업 공기업을 가니 조직 개편을 하네 권한을 떼네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수준인데 괜히 목소리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한 논리를 검찰 지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로스쿨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야, 저 사람이야말로 공부 좀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서 검사도 오로지 검찰청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깨진 거예요. 깨지고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 때 할 때 그때 이미 위헌 심판이 갔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행정부의 일부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도
지금 이제 영장 청구와 관련돼 있는 부분만 그렇죠. 검사가 규정이 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행정기관에 있어서 검찰청의 위상은 그거는 정부조직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그냥 없던 일 취급하면서 검찰은 헌법기관입니다. 이렇게 바삭바삭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기관 얘기하면은 그 논리라면 공기업장도 검찰총장이랑 같은 급으로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공기업 조직 기법은 아예 불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정말 대받아 쳐줘야 돼요. 노만석 저자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법률이 고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자, 이 정부의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잖아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 왜 현 정부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현 정부의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으면서도 저런 소리를 한다고 보십니까? 퇴임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퇴임 후를 생각하는 네. 거고요. 아니 저 모습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 마지막 검찰총장을 했던 친구들도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또는 대행을 했던 친구들도 똑같았거든요. 이 자들은 나중에 퇴임 후에 아직도 전관예우 등등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특히 특수부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었던 친구들은 저게 더 심하거든요. 아까 앵커께서 검사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 윤석열이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는 특수부와 나머지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추미애 윤석열 조국 윤석열 이런 여러 갈등을 거치면서 이제 나머지 검사들도 사실은 특수부화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검사라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나중에 퇴임 이후를 생각하는 그거 하나에 저렇게 자기들 영혼을 파는 거죠. 윤경호 소장님께서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김호수 전 검찰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박탈에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전관예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면서 보안 수사권 박탈에 반대했거든요. 그래갖고 전관예우 딱 해가지고 통일교 법률 자문으로 그냥 얼마나 받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려치고 바로 대통령 후보로 직행할 때 그때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검사 정권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다 봐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일반 검사들이 정말 많아서 들끓었다고 하면 제가 그 논리 이해하겠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 입 닫고 정권이 곧 우리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당신들한테 수사권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세상이 꺼질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수사 잘하는 집단이 그럼 김건희는 왜 이렇게 수사를 못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 거 지키겠다고 자기 밥그릇 지금 부여장 잡고 지키겠다고 저렇게 하는 걸 국민들이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안 오늘부터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될 텐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안건이 한 70개 되죠. 69개인가? 건건이 이제 물고 늘어질 건데 그러면 한 70일 걸리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 정청래 대표하고 사전에 논의가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마 일단은 특검법 그렇게 개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정부 조직법 개편안 찬성하는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법 순조롭게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일종의 우회로를 만든 건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꼼수를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70일까지 거. 필리버스터 그 하루만 하면 또 자르고 하고 살라미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주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꼼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당장에는 어떻게 팍팍팍팍 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더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난 2일을 거울 삼아서 정면 돌파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집었습니까? 국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파기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안 하나하나 처리가 될 텐데 일단 검찰청 없어지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사라집니다. 이준숙 보는 날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 아닐까 싶은데 어제 그 과방위에 나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를 하려고 뭐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인가? 당신 자기 의식이 너무 과잉인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무직 공무원만 직에서 면한다,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99% 복 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 보충에 보면 괄호치고 정무직 공무원만 예외를 한다. 인원이고 다 그대로 가고 승계하는데 정무직 공무원만 예외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준숙 위원장만 쫓아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진숙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방통위가 새롭게 미디어위원회로 통합 운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하셨던 얘기예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래놓고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법이다? 그럼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 그리고 새로운 OTT 환경에 글로벌 CP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는 기존의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과방위원들 다 주장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께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내란의 와중에 네. 딱 두 놈 꼽혀요. 마치 내가 뭐나 된 듯 착각하는 놈이 두 놈 있어요. 전한기라고 이진수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해. 네, 이진숙 이제 안 봐도 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데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임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무직 공무원인데 뭐가 그렇게 뭐 자신의 임기가 정말 제대로 기본도 안 된 자가 저 위에서 뭐라도 된 듯한 저런 자세 더 이상 안 봐도 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아니, 근데 보수 여전사라고 했으니까 보수 유튜버 이제 나가서 방송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또 둘이 친한 것 같아. 이준숙 나오면 자기 대구시장 안 나간다고. 선배님, 같은 학교 선배님. 네, 그렇구나. 네, 경북대학교. 대학. 네, 경북대학교. 근데 같은 전환길이 선배님. 미국 망명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망명. 네, 망명 뭐 권유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억 4천만 원짜리 비자부터 사라고. 근데 제가 정말 대구나 경상북도에서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공천할지 모른다 그러고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대구나 경상북도의 유권자 여러분, 제발 정신 놓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뽑아주는 거 그거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염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었잖아요. 방탄 유리하고 방탄 조끼 입으니까 얼마나 조롱했어요. 뭐 그럴 짓 했다는 식으로 막 해서 겁나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전환길은 지 죽을까봐 방탄 조끼 사서 막 입고 뭐 그런다면서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살겠다고 그러고 남은 진짜 실제로 테러를 당하고 피습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거를 그렇게 조롱했으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모습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요. 예. 변함없이님. 제발 점이라도 찍고 나와라. 오늘 외모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전환기라고 이진숙 얼굴도 닮았네 이런 걸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제가 외모 이야기 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아무튼 두 사람이 뭐나 그거 있잖아요. 뭐 돼? 뭐 이거 네, 있죠.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제 JTBC가 특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했어요. 통일교는 도대체 뭘 노렸을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거로는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졌지요. 일단 건진법사를 이용해서 김건희에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들 뭐 사업을 해보려고 했죠. 캄보디아의 ODA 공적 원조 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할 때 통일교는 거기에서 사업체 벌리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교세 확장하고 동남아 지역에 통일교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을 거고 또 공적 원조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그 자원외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명박 정부 돈 빼먹은 거 알잖아요. 김건희도 이거 돈 엄청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거고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이 큰절하고 1억 받고 이런 것은 권성동이가 윤석열을 통일교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 그걸로 이렇게 수수료를 받은 거죠. 절하고. 그래서 윤용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인수위 때 윤석열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얘기했을까요? 일단 선거 과정에서 뭔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는 고맙다고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통일교가 그전에 조직을 풀어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시키고 계속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원하는 후보 만들어주고 12만 명이라고 하는 조직이 움직여버리면 어떤 결과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표가 부동표가 아니고 고정표가 10몇만 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든지 바꿀 수 있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선거, 윤석열까지 통일교가 만든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착착착착 일어나면 야 통일교 정말 세네. 저거 잘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통일교는 과연 무엇을 노렸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통일교가 TP 프로젝트라고 있더라고요. TP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트루 페어런트. 참부모. 참부모. 네. 홀리마더. 네. 홀리마더 한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 자기들끼리 쓰기로는 TP라고 쓰나 봐요. 참부모.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별 지원을 지금 1차에 50억, 2차에 49억 7천 뭐 800, 100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까지 했는데 100억을 모의 시기가 언제냐? 대선 전입니다. 어디에 썼을까? 저거 이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만약에 저 100억이 조성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 통일교가 이 대선판을 잡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교가 이렇게 자금을 댄 이유, 윤석열을 정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면은 그러면은 통일교가 진짜 윤석열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직접 윤석열을 만나서 그 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 것을 다 뭐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이게 다 완전 이거는 사실은 뇌물죄가요. 법상에는 상한이 그러니까 상한이라고 하면 최고 1억 정도 받으면 이건 아주 중죄야라고 해서 규정된 게 1억입니다. 야 1억 이상 받는 건 아주 중죄야라고 하면서 1억 이상 받으면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 중죄인데요. 근데 이건 100억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이거 뇌물을 떠나서 이 불법 부정한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자체에 무효가 되는 거고 이건 흔히 말하는 정당 해산 요건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 떠나서 윤석열을 후보로 낸 그 정당이 존립의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당 해산 안 시켜도 돼요. 왜냐하면 선거 자금 토해내야 되거든요. 대선 비용. 대선 비용 토해내야죠. 불법으로 그다음에 들어간 돈 토해내야죠. 국고 지급된 것도 다 토해내야 되는 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용. 그러면은 국힘당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게 이제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돈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국힘당의 정말 존립의 근거를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당선 무효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요. 사실 특검이 지금 이렇게까지 회계 장부까지 다 입수한 마당에 더 깊숙한 증거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 무효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가 그 선거에 개입한 게 꽤 많이 드러날 거예요. 일단 지금 통일교는 저 100억을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세네갈 선거에 개입하려고 뺐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네갈 선거는 왜 개입합니까? 세네갈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 뒤로 이제 다시 말을 바꿔서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부입하기 위한 명목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특검이 이거는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거는 대선 개입 자금이다 이렇게 보고 이거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다른 증거까지 부합이 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했는데요. 대선 1년 전인 2021년 2월 8일에 윤영호 본부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인 것 같은데요. 특별 보고 문건이라고 문건을 작성을 했고 이게 특별 예산 항목에 북 및 대선이라고 하면서 액수가 50억 원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면 세네갈 대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미 대선이 치러지기 1년 전부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뭐 정규 일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서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전의 정황으로 보면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통일교 교세가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이 교세가 가장 강했는데 일본 내부에서 통일교에 대한 비판 여론들도 많이 생겨난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동남아나 이런 데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아마 구상을 했을 거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맞춰보자면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동남아나 이런 데 교세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겠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던 그렇죠. 거 아닌가 싶어요. 제2의 이완용 김충식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다른 나라에도 대선 자금 대주고 통일교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위 정치인을 포섭해서 통일교 키워가죠. 그래서 통일교가 커지는 겁니다.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포교를 하고 또 교세를 확장하고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됐는지 아마 이제 통일교 수사하면서 다 드러나게 될 건데요. 지금 통일교는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문선명이 교주죠. 문선명 세상 떠난 뒤에 통일교는 지금 권력 내부 다툼이 보통 치열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 학자가 7남 7녀를 뒀더라고요. 네. 7남 7녀를 어떻게 낳지? 아무튼 그런데 그 자식들 간에도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심하고 엄마하고는 완전히 이제 뭐 척을 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사이비 종교는 교주가 죽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비 종교를 버티기 위해서 문선명 하나로 안 하고 한학자를 같이 해서 참 부모라고 해서 여기가 세상을 떠나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자식한테 승계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됐고 또 그중에 칠남인가가 또 다른 뭐 종교 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가가지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통일교가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없어질 것 같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권 꽉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입하고 아주 치밀한 지도를 그려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나. 그러면은 대통령 만들어주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드냐. 부산이 대위님이 아주 적절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윤석열 당내 경선 득표가 21만 34명. 그중에 12만이 통일교라면 12만 6천 표 받은 홍 씨가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이 조직적으로 저는 사실 통일교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알아요. 이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조직을 동원해서 움직이는지.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결속력 그리고 이렇게 지시에 완전 순종하고 이런 건 되게 이제 종교의 특성인데 그렇게 하면 그 표가 완전히 움직인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동혁이 얻었을 때가 18만 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김기현 뭐 아까 이준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내에 그런 표들이 12만 표라는 게 11만에서 12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표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무슨 그냥 등록된 당원, 권리당원 뭐 다 이렇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12만은 눈에 보이게 이걸 움직인다는 그거기 때문에 뭐 모든 선거에서 다 당락을 좌우해버리는 결과 분명한 거고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내부에서 저렇게 이제 암투 벌어지잖아요. 이제 한학자 구속 이후에 벌써 아까 칠남 칠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사람 다 죽었더만요. 이 자식 그러니까 손자죠. 첫째의 자식들 둘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들이 이제 주류 쪽에 아마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와 다섯째라는 이 둘은 미국에 현재 있으면서 종교 내세워서 이제 자기들 동네를 하나씩 구축을 해갖고 있던데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는 내부의 암투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징후가 확실한데 그 암투는 저희들이 알 바는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관심 사항이고 이들이 이 정교 분리라는 걸 깨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대가로 어떤 것을 받아서 챙기려고 한 건지 딱 지금 나오고 있는 캄보디아 ODA처럼 그게 이제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는 우리는 거죠. 처음에 캄보디아 ODA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윤 정권에 배팅을 했는가 보면은 통일교의 위기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문선명 사후에 막 무너져가는 그 내부도 내부지만 완전히 지금 사라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도쿄 지방법원이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2022년 7월인가요? 아베 전 총리가 피살을 됐잖아요. 예. 그 직후에 그 이후에 통일교가 개입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통일교를 해산 조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제일 교세가 강한 데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에서 통일교 신자들이 모으는 돈이 뭐 수천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급격하게 아마 그 교세가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교세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문선명 전 총재의 이제 그 아들들 얘기하셨는데 저 동영상을 제가 그것도 좀 찾아보려고 해가지고 찾아봤다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들은요 예배 볼 때 신도들이 아들도 그렇지만 M16 소총을 이렇게 들고 예배를 봐요. 그리고 신도들한테 사격하는 거를 가르쳐요. 목사가. 그리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생추어리 처치라는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생존한 맏아들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갖고 있고 UPI 갖고 있잖아요. YTN 인수하려고 시도했죠. YTN 인수하려고 시도해서 거의 인수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YTN 인수를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언론사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까지도 냈었던 거예요. 지금 국내 언론사 갖고 있잖아요. 이제 TV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죠. 네. 그렇죠. 이미 세계일보가 네. 세계일보를 갖고 있죠. 워싱턴 네. 타임스도 가지고 있고. 음. 근데 이제 방송에 진출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일교가 이렇게 깊숙이 좌우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한학자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학자 같은 경우가 바로 플리바겐 대상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불면 그렇죠. 당신은 네. 뭐 저기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학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 고대광실에 살다가 그 조그만 구치소에 있으니까 네. 아마 지금 자기 있는 구치소는 자기가 쓰던 화장실보다 적을걸요? 말도 못하죠. 화장실은커녕 아유 그런 장소를 아예 뭐 상상도 못했던 장소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참 어머님 아닙니까? 저는 참 어머님이 진실되게 모든 사실을 특검에게 고하고 아니 왜 거기 계십니까? 국민의힘에 어떻게 이 대선 자금이 경로 전달됐는지 경로 이런 거를 전부 다 소상하게 밝히셔야지. 아니 비서실장 정원주만 홀랑 나가고 본인이 거기 들어가셔서 되겠습니까? 저는 한학자 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100억을 국민의힘에 전달했고 어떻게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소상히 밝히시고 나오셔라. 네, 그러면 플리바겐 화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통일교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고 하면 그러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걸 아마 우려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받아들여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고령인데다가 몸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교 지도자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통일교가 세계로 교회 같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설년보 목사처럼. 그러면 끊임없이 정치에 계속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극우화로 돌아선다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정반대편에 자꾸 서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하다못해 뭐 국힘은 인정 안 하게 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 신천지의 일부 그 개신교 쪽하고 통일교 이런 데가 한 묶음이 돼가지고 일종의 저항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통일교는 어차피 정교 일치가 교리에 있기 때문에 통일교 참 어머님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권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글쎄요. 진술을 좀 하셨으면. 네. 통일교가 재산이 보통 재산이 아니죠. 지금 뭐 아마 이것저것 다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어느 대기업 못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윤경우 소장님 고향에도 통일교 땅이 많죠. 예, 디오션이라는 예. 그 골프장과 리조트. 근데 이제 그때는요, 제가 듣기에는 통일교가 한때 2인자들이 센 사람들이 있었죠. 예. 이제 박보희라는 이름의 예. 2인자도 있었고 곽정환이라는 이름의 2인자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그 2인자의 인척, 친인척이 그쪽 동네 어디에 땅을 추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대를 쭉 샀다는 거고,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재산 그러니까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여의도에 파크원 빨간 예. 테두리 둘러져 있는 예. 건물을 짓기 전에 이게 한 20-30년 방치돼 통일교 있었지 부지죠. 않습니까? 거기에 통일교에 세계 본부를 지을 테니 인가를 해 주시오. 아. 그 대신 대한민국의 외채를 다 갚아드릴게요. 오호. 그걸 YS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통일교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될지 뭐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대한민국의 외채, 우리 결국 외채 바닥 나가지고 외채 허덕이다가 국고가 바닥 나서 IMF 구제금융이라는 그 신청해서 온 정말 국민이 모욕과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겠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 이후에 통일교의 자산이 또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거 이번 기회에 좀 밝혀질 수도 있겠죠. 통일교가 그 여수 쪽에 왜 그렇게 땅을 많이 사들였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네. 원래 강원도 용평 쪽에 통일교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평 리조트 지난번에 권성동이 골프 쳤던 데도 다 통일교 땅이. 그걸 쌍용에서 인수했죠. 예. 예. 쌍용에서 인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쪽에 동쪽 끝과 서쪽 끝 이걸 이렇게 쫙 연결하면 한반도를 가로지른다. 네. 그렇게 해서 한반도 남쪽을 다 우리 통일교가 차지한다. 그런 차원에서 구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하마터면은 이 나라가 통일교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뻔했는데 왜 김건희, 윤석열은 그렇게 협조를 하고 같이 가려고 했을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익에 눈이 먼 거죠. 오로지 권력을 잡은 것이 자기들의 뭔가를 늘리기 위한 것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